네, 안녕하세요. 기도, 특히 제 말씀에 성령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암의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죠? 부끄러움,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사단이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암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약간의 공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자꾸 두려움을 낳고 또 두려움을 낳아서 그 공포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 나중에 들어보시면 이 암이라는 질환은 우리 신체 내부에서 선과 악이 싸우는 그러한 현장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영의 선과 악이 싸우듯이 우리 육체 내에서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선과 악의 그런 입장에서 각각 싸우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부분 보시면 암이라는 질환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현대에 있어서 100여 년 전만 해도 한 80명 중에 1명이 일생 동안에 암에 걸리는 그런 비율이었는데 지금은 10명 중에 3명 또는 미국 같은 나라는 3명 중에 1명이 일생에 암에 걸릴 확률입니다. 그만큼 암의 빈도가 높아지는 이유에는 사실 우리 사람들의 부주의한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식사나 또는 여러 가지 생활 환경에서 우리가 자초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흔히 암을 유전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암세포의 유전자의 변이는 맞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전질환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 부모가 암에 걸리셔서 그 자식이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유전적으로 그것이 전해져서 암에 걸렸다기보다는 생활 습관 또는 여러 가지 그 음식을 먹는 거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고 혹은 또 아버지가 흡연을 많이 해서 폐암에 걸리신다고 그러면은 그 환경에서 같이 살았던 가족들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내부에서 가족 간에 그런 암의 유사성은 있을 수 있지만은 유전적인 질병은 아닙니다. 우리가 유전적인 질병으로도 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극히 드물게 생길 수 있고 여기 P53, RB, BRCA 이런 유전자의 변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있어가지고 암이 다른 일반인보다 훨씬 많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RCA 같은 것은 여러분들 혹시 미국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경우를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할머니가 유방암이셨고 어머니도 유방암이셨습니다. 그러할 때에는 이제 유전적인 변이를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때 이제 안젤리나 졸리도 검사를 해보니까 이 BRCA 유전자의 변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BRCA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50대에는 50%, 그리고 약 70대가 되면 70% 정도로 유방암 발생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50%나 70%는 100%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유전적인 변이가 있는 사람도 사실은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30%는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어떤 이유인가? 우리 유전자의 변이가 있다고 해서 항상 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도 스위치 온, 오프의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온 될 때는 유전자가 발현이 되지만 스위치가 꺼져 있을 때는 유전자 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 꺼질 때 관여하는 그런 기전이 있습니다. 그게 메틸화라고 하는데요. 그 메틸화가 돼버리면 유전자가 발현이 되지 않은 채로 거의 일생 동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메틸화를 일으키는 그런 것에도 우리 식습관이 굉장히 많이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메틸화를 잘 활용을 하면 혹시 그런 유전자 변이가 있더라도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병이라고 해서 유전적인 암의 유전성 소인이 있다고 해서 다 암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암은 결국은 후천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병이라면 나이가 어릴 때 암이 많이 발생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암은 노인들의 질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고령화 사회가 돼서 나이들이 많이 증가돼서 수명이 길어지면서 암도 많이 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식생활이나 어떤 독성 물질들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는 담배, 흡연으로 인한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실내에 페인트 칠을 해놓은 데에도 사실은 독성 물질이 섞여 있고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눈에 보기 좋고 편하고 또는 맛이 좋고 이런 걸 위해서 새로운 지금까지 지구상에 없었던 새로운 화학 물질을 1년에도 수천 종씩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줄지, 어떤 위해를 줄지 충분히 검사가 되지 않은 채로 시판이 되고 있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그 소화제로서 유명한 잔탁이라는 그 외국 제품이 있는데 그것이 발암물질이 있다고 해서 지금 판매 금지가 됐습니다. 그 벌써 수십 년간 우리들이 소화제로서 먹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으로 나왔다고 해서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또 수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는 가습기에 그 가습기 물들을 정화시키고 그것을 소독한다고 해서 약물을 집어넣었던 게 그 가습기를 밤새 동안 쪼인 연약한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 많이 피해를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조심하고 더 안전하게 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기업들이 돈을 목적으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에 항상 명심을 하고 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암에 우리에게 공포스러운 그런 질병인 이유는 우리가 만성질환 중에 고혈압이나 당뇨만 하더라도 비교적 쉽게 그 질병의 유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혈당 체크를 한다든지 또는 혈압 체크를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암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 전신의 어느 기관이나 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암이 초기에는 전혀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내질 못하기 때문에 또 공포스러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암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세포에는 그 유전자의 변화가 생겨서 암으로 진전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크게 세 가지 그룹의 유전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암 유전자, 그리고 억제 유전자, 또 세포 자멸사 유전자 이렇게 세 그룹의 큰 카테고리의 유전자군이 각각 변화가 있고 이것들이 서로 중첩이 됐을 때, 축적이 됐을 때 그 악성암으로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암 유전자는 우리 세포들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유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셀이라고 자동차의 엑셀에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엑셀은 지속적으로 밟으면은 과속이 돼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전자가 어떤 변화를 가져와서 계속해서 이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면은 세포가 이제 성장에 정지를 해야 될 때 계속해서 성장을 해버리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억제 유전자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몸은 음과 양의 그런 밸런스가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세포도 적절하게 성장한 다음에는 그거를 이제 정지시켜주는 억제 유전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억제 유전자의 대표적인 게 이제 P53이라는 유전자인데요. 이것이 세포 성장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역시 필요 없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세포의 성장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P53은 특히 아주 중요한 유전자로서 전 모든 암종의 50%는 이 P53 유전자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암세포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P53이 브레이크 역할을 되게 할 때는, 세포가 브레이크 역할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휴식을 잘 취하고, 휴식 중에 특히 수면, 잠을 충분히 자면은 그 자는 동안에 세포들이 정지 신호를 충분히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잠을 못 자고 깨어 있고 긴장해 있으면은 이 P53도 과도하게 활동을 해서 결국 손상을 입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자멸사, 이것은 엑셀하고 브레이크만큼 큰 역할은 하진 않지만 미세한 조정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유전자가 BCL2하고 BEX라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들이 가장 우리 몸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때는, 여러분들 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실 때 여러분 손가락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자라지 않고 이렇게 번거지 장갑처럼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차츰 거기에 이제 선이 나타나서 갈라져서 우리 손가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다가 조금 이렇게 마지막에 잘 벌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선천성 기형으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드물게는. 그게 이제 이 BEX라는 유전자가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세포들이 쭉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손가락을 만드는 그런 형성을 해주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음식을 먹을 때 이 식도에서부터 항문까지 다 통해 있죠. 그렇지만 태생기에는 이게 하나의 그냥 원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쭉 세포들이 죽어가면서 이제 그 공간을 만들어서 결국 이렇게 소화기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을 미세하게 이렇게 지금 완벽한 형상으로 만들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유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전자들도 변이가 생겨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손가락을 만들어줘야 할 때 이게 만들어지지 않듯이, 암세포도 세포가 너무 우리 몸엔 가끔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이 된 그런 세포는 적절할 때 또 사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멸이 되지 않고 살아나면 그게 암세포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유전자들이 변이가 생기면은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암 유전자 같은 경우에 많은 회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로를 통해서 우리 세포들이 성장을 하는데 이 각각 회로마다 어떤 변화가 생기면 암세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전자의 변화로 보면은 우리 전체 암을 한 50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각 어떤 유전자 변이가 주가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 흔히 암을 소화기암, 위암, 간암, 대장암 이렇게 분리하기도 하지만 또 과학자들은 유전자 변이에 따라서 어떤 유전자 변이를 그 동일한 유전자 변이가 폐암하고 위암에서 다 같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 변이별로 또 암을 분류하는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치료에 각각 서로 다른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엑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억제 유전자 P53도 결국 그 세포 사멸하고 연관이 돼서 적절한 때 세포를 죽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이것에 변이가 생기면 암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백스와 BCL2도 또 이 밸런스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BCL2 발현이 많으면 암으로 가고 백스 발현이 많으면 또 굉장히 소모성 질환.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같은 때는 우리 림프구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막 죽어나가죠. 그럴 때는 이 백스 유전자가 과도하게 발현이 돼서 세포를 많이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해서 질병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우리 중요한 세포의 중요한 유전자들이 변화가 축적이 돼가지고 결국 암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암이 단순하게 어떤 한 번에 어떤 물질, 독성 물질에 의해서 암이 되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실험적으로 암을 유발시킨 그 연구 결과를 서머리를 해보면 우선 우리의 많은 그런 환경 내의 독성 물질들이 개시인자하고 촉진인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개시인자라고 하면 굉장히 독성이 높은 물질로서 이것은 우리 몸의 중요한 유전자, DNA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있는 세포 내 유전자가 있는 부분은 어디죠? 우리 핵이죠. 핵을 공격을 해서 핵 내에 유전자 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일종의 낙인처럼 도장을 찍어 놓은 것처럼 그 변화가 오래 갑니다. 그래서 개시인자가 있으면 일단 암의 아주 초보 단계의 그런 원인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이제 촉진인자라고 해서 촉진인자는 우리가 발암 물질로 흔히 얘기하는 대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담배에서 나오는 발암 물질은 수백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흡연을 장기간 하시는 분들은 인체 실험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흡연을 함으로써 그 독성 물질이 그 몸에 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실험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너무나 독한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촉진인자가 작용을 할 때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2군하고 3군에서는 암이 발생했죠. 그걸 잘 보면 촉진인자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작용을 하면 그것이 누적이 돼서 결국 암을 유발을 시킵니다. 그리고 개시인자는 상당히 오랫동안 낙인처럼 낙인처럼 어떤 확실한 조건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 한참 지난 다음에 촉진인자가 정기적으로 또 들어오게 되면 역시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시인자만 있거나 또는 개시인자가 없거나 촉진인자만 있거나 이런 경우는 암이 발생하지 않고요. 개시인자와 촉진인자가 있었어도
개시인자 다음에 촉진인자가 띄엄띄엄 들어오면 또 암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만성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이렇게 인터벌을 둔 그 간격을 둔 그런 지속적인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독성 물질에 노출이 되더라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받았을 때 암이 발생할 그런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의 그 생물학적 특성을 한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해를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선 단클론성이라고 하면 암의 시조세포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의 세포에서 결국 수많은 세포로 발전돼서 그 덩어리가 이루는, 우리 한 1cm의 암이라고 그러면 1억 개의 암세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암세포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질성이 바로 이제 여러 특성을 가진 암세포가 하나의 암에 섞여 있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전이성이라는 것은 암의 가장 우리 몸에서 무서운 그런 성질인데 다른 곳으로 전이를 해서 암이 2차적인 그런 추가적인 암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선 여러분 줄기세포는 잘 아시죠? 최근에 와서 줄기세포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는 가장 원시 줄기세포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그런 세포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수에는 혈액줄기세포로 또 이것이 약간 분화돼서 또 여러 세포들로 나누죠. 백혈구, 적혈구, 또 혈소판 이런 여러 세포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우리 각 기관마다 줄기세포들이 있습니다. 간에는 간 줄기세포, 또 폐에는 폐 줄기세포, 이런 줄기세포들이 있어서 그 줄기세포가 또 성장해가지고 기관을 만듭니다. 이 줄기세포에 대해서 그리고 줄기세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하고 똑같은 또 줄기세포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것은 지금 이 한 슬라이드로 암이 발생하는 그 기전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것이 우리 골수내라고 생각을 하시면 골수내에서 줄기세포가 한 5단계를 거쳐서 성숙한 혈구세포까지 이제 분화 과정을 거쳐서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에는 우리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생각을 해보면 줄기세포 내에 A에서부터 E까지, 그러니까 E가 이제 가장 성숙한 세포라고 보면 A에서 E까지 가는 그 각 단계에 프로그래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이 이상이 없으면 S에서부터 A, B, C, D, E까지 그 성숙세포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골수에 어떤 항생제, 독한 항생제를 먹었다든지 그래가지고 이 독성 물질이 그 골수세포의 줄기세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S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C에서 D로 가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면 이 세포는 쭉 성장해서 가다가 C 단계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S세포는 자기하고 똑같은 딸세포 S-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S-에도 똑같이 C에서 D로 가는 거기에 문제가 생긴 채로 딸세포를 만드니까 그 세포 역시 C-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또 한 번
어떤 독성 물질이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는 B에서 C 사이에도 이제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S- 세포는 원래는 딸 세포에는 C에서 D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딸 세포에 또 B에서 C로 가는 그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면 이제 문제 두 가지가 중첩이 된 거죠. 이 세포는 B2-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또 S2-는 똑같은 딸 세포를 내서 S3-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B3-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사의 입장에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면 암세포는 C 계열의 세포하고 B 계열의 세포가 우리가 암세포로 인정을 할 수 있는 세포들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성숙이 되지 않은 상태면은 우리가 암세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 원흉세포는 뭐죠? S계열의 세포들이 원흉세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개념이 불과 한 10여 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이런 개념을 알게 된 게. 그래서 우리가 암세포 치료를 지금까지는 C계열의 세포하고 B계열의 세포를 없애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들은 비교적 치료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세포들, S계열의 세포들은 우리가 암줄기세포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암줄기세포는 지금까지 개발된 약에 잘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암줄기세포는 성장은 느립니다. 성장은 느리지만 이 세포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계속해서 우리가 암을 치료를 하더라도 이 세포들은 우리 몸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재발도 하고 전이를 하는 원흉세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 이 전 슬라이드에서 줄기세포를 말씀드렸죠. 또 여기에 암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악관의 대쟁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암줄기세포를 소멸을 시켜야 되고 그렇지만 지금의 현대의학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항암제로는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게 지금의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이 그림으로도 조금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저 위에 다크 브라운, 갈색, 진한 갈색으로 있는 세포들이 암줄기세포로 볼 수 있고 거기에서 희미하게 안쪽으로 원형 그룹을 만드는 것이 실제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암줄기세포는 현미경으로 봐도 정상세포하고 별로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암세포는 금방 구분이 되는데 이 암줄기세포는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운 컬러 세포들은 그 밑으로 이제 파란색 세포로 또 변화가 되면 이 파란색 세포는 멀리까지 전이를 할 수 있어서 이 세포들은 우리 혈액 내에도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순환 종양세포라고 해가지고 혈액 내에서 이 암줄기세포를 찾아내는 그러한 지금 검사도 있고 그걸 실험적으로도 그 줄기세포들을 찾아서 치료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폐암에서도 아까는 제가 골수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폐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암도 결국 하나의 세포에서 발생해서 여러 색깔의 지금 세포로 성장이 돼가지고 이 한 종양 내에는 다양한 색깔의 그러니까 다양한 성질을 가진 암세포로 구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암은 각 기관에 그 줄기세포, 정상적인 줄기세포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 정상 줄기세포가 유전적인 변화를 초래해가지고 그것들이 변화가 축적이 돼서 암세포로 변화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우리 혈액 내에 순환해서 순환종양세포로 존재할 수가 있고
유방암 환자들을 쭉 추적 관찰해 봤더니 치료가 됐는데 30% 환자에서 이 암 줄기세포가 계속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암 줄기세포가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재발하거나 전이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 줄기세포가 소수 적은 양이 있을 때는 우리의 면역세포들이 면역계가 완전히 그 세포들을 억압을 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은 그 스트레스, 장기간에 걸친 스트레스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고요. 또는 우울증이나 이런 환경에 빠지면 우리 면역계가 굉장히 약화되죠. 면역계가 약화되면 이 암 줄기세포들 숫자가 서서히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됐을 때는 또 이제 재발이나 전이가 좀 더 그렇게 면역 상태가 좋을 때보다는 좋지 않을 때 재발이나 전이가 많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 본인의 암 환자라면 본인의 컨디션이나 또 이 면역력을 계속해서 잘 유지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그거하고 또 연관돼서 사실 이 암세포는 자기 자신이 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암세포가 주변의 정상세포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야만 암도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까 그런 면역세포들도 오히려 암세포가 커나가면은 면역세포를 이 암세포가 컨트롤을 해가지고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원래 면역세포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게 정상인데 이 암이 성장하면서 그 면역세포를 억압을 해서 그 면역세포가 자기를 공격을 못하게끔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그런 또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항암 면역 치료가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치료가 바로 이제 면역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다시 공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제 치료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암세포가 전이를 할 때는 항상 혈관에 들어가서 멀리 전이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 암세포 입장에서 봐도 사실은 혈관에 들어가면 잘 살아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빠른 혈류가 우선 그 암세포가 다니기에 힘든 상황이고 또 그 암세포를 이제 면역세포들이 혈관 내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많이 공격을 해서 암세포가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아주 우연히도 이 암세포를 혈소판은 우리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그런 인자인데 그 혈소판이 둘러싸게 되면 암세포가 노출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 혈소판의 도움을 받아서 멀리까지 가서 거기에서 다시 혈관 밖으로 나가서 전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암 환자분들은 이 혈액이 굉장히 깨끗해야 됩니다. 혈소판이 그러한 일을 한다는 얘기는 혈액이 좀 끈적끈적할 때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끈적끈적하지 않게 그런 걸 잘 유지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물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면은 우선 혈액의 그러한 혈소판의 숫자나 이런 것이 그렇게 과도하게 높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 책은 사실 미국의 타이 볼링거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이 의사는 아닙니다. 의사는 아닌데 자기 가족들이 암에 여러 사람이 암으로 인해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보기엔 너무나 그 치료 방법이 너무 극단적으로 그 독성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심하고, 그래서 결국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것을 보고, 과연 지금의 현대의학의 암 치료법이 정말 공정한 방법인지, 그거를 이분이 수년간 암 환자 그리고 의사들을 이제 서베이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러한 사실들을 전부 집대성해서 이런 책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분이 1000명의 암 치료 의사들에게 설문을 했는데, 만약에 당신이 암에 걸리면 이 항암 약물 치료를 받을 것인가? 그랬더니 놀랍게도 88%의 의사가 자기는 그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의사들도 이 치료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지금 현대의학의 스탠다드, 치료법이 그것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쭉 그렇게 된 스토리를,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인류는 창세기부터 그런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방법도 있었고, 또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그것을 완전히 없애는 그런 작업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여기 이제 플렉스너 보고서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 큰 재단들이, 그것이 대표적인 재단이 록펠러 재단하고 카네기 재단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료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서 지원하는 의과대학만 살아남은 것이죠.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대학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의학, 대체의학, 이런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의학은 모두 다 현대적인 의학이 아닌 미개 의학으로 그렇게 치부하고 현대의학만 살린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 종말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전부 록펠러 재단이나 카네기 재단이 석유 재벌, 철강 재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약들이 석유로부터 가공된 케미칼입니다. 화학 제품입니다. 그런데 석유는 아시다시피 우리 인류가 사용한 모든 물질들, 이것들이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아서 남은 게 석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석유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질들, 예를 들어 휘발유, 주유소의 지질이 가장 오염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남긴 자국은 절대 분해되지 않고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학약품을 먹으면 화학약품이 우리 몸에 어디엔가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학약품을 쓴 암 환자들에서는 다른 2차 암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그 독성에만 급급해서 그 독성을 최대한으로 높여야만 암 치료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약들을 계속해서 더 독한 약을 만들어냈고, 그만큼 부작용도 많았죠. 정상세포들은 사실은 그냥 그 약물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가 다 빠지고 또 혈구세포가 모두 죽어가고, 그게 바로 그 약들의 폐해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과정이 지금까지 거의 80여 년을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1세대 화학항암제라고 하면,
그 다음엔 이제 표적항암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암 유전자 변이가 있는 거기만 선택적으로 치료를 하는 약들이 표적항암제인데, 사실 표적항암제도 가격은 굉장히 비싸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암세포는 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변화된 유전자를 공격한 약물이 들어오면, 아까 우리 그 암 유전자에서 여러 그 패스웨이, 길들을 보셨죠? 그와 같이 다른 길을 찾아서 또 생존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표적항암제에 내성이 있는 레지스턴트한 그런 암세포가 또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표적항암제는 한 3, 4개월 수명을 연장을 해주고 다시 또 더 악성인 암세포로 변화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면역항암제가 개발이 돼서, 이 면역항암제는 그래도 기본적인 우리의 면역세포하고 암세포하고의 관계를 조절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면역항암제와 기존 항암제를 병합해서 그렇게 사용을 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역항암제는 하나의 단점은, 이제 암이 치료가 되더라도 우리 몸은 이 T 림프구하고 B 림프구, 그리고 또 항원을 제시하는 항원 제시세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밸런스를 가지고 우리 면역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암세포를 공격을 못한 이유가, 우리 몸에서는 자기의 그 조직은 면역계가 되도록 공격을 안 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암세포를 공격을 하게끔 만들고 나면은 나중에 암세포가 다 없어지더라도 자기 몸에 어떤 또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절염이나 또는 루푸스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자기 몸을 면역 세포가 공격하는 그런 질환이 이제 후유증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질환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은 암 치료에는 이 항암 면역제가 상당한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대사항암제인데, 대사항암제는 암세포가 정상세포와 어떤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실히 연구해서 그것을 그 암의 대사 체계만 공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앞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식물 약초, 이런 것들이 이미 그런 대사항암제로서의 기능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약으로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길이 아직까지 연구 단계에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우선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 NCI라는 그 국립암센터에서 연구를 한 것인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본인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항암제로 그 아까 암 줄기세포가 잘 소멸되지 않고, 그래서 재발이나 전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조금이라도 항암제로서 약효가 알려진 것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래서 6,100개를 모았습니다. 지금 항암제로 쓰고 있는 모든 물질, 그리고 앞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을 모았더니 6,100개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혹시 아까 그 암 줄기세포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이제 사람에서 한 건 아니고요. 꼬마 선충이라고 아주 단순한
그런 기생충에다가 그 유전자 변이가 생기는 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만 확인한 건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그 항암제로 쓰고 있는 물질 중에 5종류, 그러니까 엄청난 6,100개 중에 5종류만이 그 암 줄기세포를 조금 억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약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게 이제 클래스 1 컴파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그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금까지 약으로 발전되진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12개를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는 중국에서 전례로부터 쭉 항암 효과가 있다고 사용하던 그런 약초 3가지 하고, 그 다음에 또 3가지는 버섯에서 추출한 물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것들을 우리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알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만, 이것이 천연물이기 때문에 다국적 제약회사에서는 비싼 돈을 들여서 결코 약으로 만들질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충분히 알고 그러한 물질들을 잘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항암 치료에 매달리지 않고 좀 더 우리를 본질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그러한 성과가 있는 게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면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서는 그 백혈병 환자들에서 항암 치료를 계속 했는데도 잘 치료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골수 이식입니다. 골수 이식은 건강한 사람의 골수로부터 아까 그 줄기세포들을 뽑아서 그 암 환자에게 이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의 줄기세포는 모두 다 방사선 치료를 해서 없앱니다. 그때 이제 암세포도 물론 방사선 치료를 해서 없애고, 또 그 사람의 정상적인 줄기세포까지 다 없앤 다음에 다른 사람의 줄기세포를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완전히 그 다른 사람의 골수세포가 그 환자의 골수를 리플레이스 해가지고 그걸 대체를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많은 혈구세포들이 만들어지고 정상적인 그런 세포로 만들어져서 이 백혈병이 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비유를 해보면, 이 골수를 완전히 방사선으로 쪼이면은 세포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무생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새로운 골수를 넣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혹시 아론의 지팡이 생각해 보시면은 이 방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12 그 제사장들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그 보관을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이 새싹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골수에 들어가면,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광선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여기에 딱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상적인 골수세포와 줄기세포와 암 줄기세포와의 선악간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간염 환자들에서는
간 경변 그리고 간암으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 방법은 간 이식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간을 이식을 받으면은 완전히 그 치료가 완전 치유가 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물주께서 특별히 우리 창조주께서는 간의 중요성을 아셔서 간을 일부만 떼서 주더라도 그 간이 거기서 자라서 정상 간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이 간 이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또 이것은 정말 재미있는 또 흥미있는 그런 사실인데요. 이 어린이에게는 소아신경아세포종이라는 아주 특별한 암이 생깁니다. 이거는 굉장히 악성 종양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이 종양에 걸리면은 사망을 하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암인데, 그래서 우리 보통 사기라고 하면은 말기암이죠. 그래서 이 소아신경아세포종도 말기암이 되면 한 20%밖에 생존을 하지 못합니다. 생존율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정말 흥미롭게도 그 말기암 사기 중에 스페셜기가 있습니다. 사기 중에 스페셜한 그런 예는 뭐냐면 간이나 피부나 골수까지 퍼졌을 때, 그랬을 때는 80%가 생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현대의학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데, 잘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간이나 피부나 골수 같은 곳에는 줄기세포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 줄기세포들이 그 암세포를 공격을 해서 결국 다른 데에 있는 암세포까지 전부 다 소멸시킨 그런 예가 되겠죠. 그런데 꼭 우리가 이 소아신경 아세포종에서만 자연 치유가 일어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병리학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생긴 암종 중에 5 종류, 그러니까 신장암, 대장암, 간암, 악성 흑색종, 백혈병 등에는 아주 드물지만 자연 치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이라고 그래서 모두 다 사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 치유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을 할 때는 분명히 자연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베델 수양원에서 여러 암 환자들의 그런 간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투병 생활을 함으로써 결국 완전 자연 치유가 되는 그런 환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대사 치료의 일부분인데요. 암에 대한 산소 치료 부분이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또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금년 노벨상을 3분의 학자가 받으셨는데, 그분들이 모두 이 산소 센싱, 센싱 옥시젠 레벨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노벨상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한 후에 그분의 이제 업적이 여러 사람들에서 증명이 되고, 그래서 과거에 그분이 연구했던 거에서 노벨상을 드리는데, 이 부분도 그 산소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는
이미 1931년에 와알버그라는 독일 의사가 발견하고 노벨상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암의 주된 원인은 단 한 가지다. 바로 인체 세포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던 산소 호흡이 무산소 호흡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암세포하고 정상세포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산소를 에너지원으로 쓰느냐 안 쓰느냐입니다. 정상세포, 우리 정상적으로는 모든 세포가 산소를 쓰고 있죠. 그런데 암세포는 무산소 에너지를 만듭니다. 산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유전인자들을 더 변형을 시켜서 산소가 부족한 데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신생혈관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신생혈관을 만들어서 암세포는 좀 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산소를 많이 공급을 해줘 버리면 암세포는 죽습니다. 오히려 산소는 정상세포는 훨씬 더 유리하고 암세포는 불리하니까 우리가 산소를 어떻게 암세포에 공급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치료법들이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줄기세포 치료가 여러 암에 지금 연구들이 되고 있고, 특히 일본에서는 이 줄기세포를 iPS 셀이라고 그래서 일본의 신야 야마나카 교수가 1912년에 노벨상을 받아서 그 역분화, 그러니까 성장한 세포에다가 몇 가지 유전자를 주입을 해서 그 세포가 줄기세포로까지 다시 역분화를 해서 성장시키는 그것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그 iPS, 그 줄기세포의 뱅크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많은 환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질환에서, 특히 암에서도 그 치료법에 대해서 지금 임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까 이제 산소를 활용해서 모든 세포의 그 촉매 역할, 산화하고 환원하는 촉매 역할은 과산화수소 H2O2라는 그 물질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H2O2 또는 오존, 또 혈액 정화, 이런 치료법들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하는 것들로는 비타민 C 치료가 있습니다. 비타민 C는 특별히 그 세포에 과산화수소 H2O2를 많이 만들어내게끔 해서 그 암세포를 사멸을 시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우리 몸에 별로 해롭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치료제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C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그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항산화제를 많이 찾는데, 사실은 이 비타민 C가 가장 값도 싸면서 항산화제로서는 최고의 그런 항산화제입니다. 그리고 면역 활성 효과도 있고, 또 콜라겐 형성을 시키고, 또 스트레스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그런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비타민 C가 유명한 것은 우리 사람이 비타민 C를 생산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동물이나 식물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비타민 C를 못 만들게 했는지, 그것은 지금 풀어야 될 문제인데, 만들게 했을 때 또 어떤 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못 만들게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대신에 우리에게 채소와 과일을 풍부하게 먹도록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바로 비타민 C가 풍부한 그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먹을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때에 따라서 치료제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항암 예방 물질로서 식품에서 찾아진 것들로는 아피제닌, 커큐민은 카레나 강황 이런 데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죠. 또 콜세틴, 이 아피제닌은 굉장히 항암 약물 효과로서 좋은데 이거는 파슬리, 또 케일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세틴은 사과 껍질, 양파 껍질, 주로 과일 껍질에 많은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니스틴, 이것은 콩의 추출물이고요. 그 다음 레스베라트롤은 적포도, 그리고 EGCG, 이것은 녹차 추출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면역 활성 또는 항암 효과를 내는 그런 물질입니다. 또 우리 흔히 먹는 채소로서는 비트, 또 브로콜리, 그리고 케일 이런 것들은 우리 DNA를 합성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를 보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특히 항암 물질로 많이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 흔히 드시는 거죠. 사실 여기에 이 여러 채소하고 또 과일에 항암 물질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을 예방하고 또 암에 걸리신 분들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질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 항상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신 천연 법칙과 규례를 저희가 어기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는 멋대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을 회파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희가 저질러 큰 질병을 얻기도 합니다. 부디 주님께서 저희들 어여삐 봐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방법을 더욱 청종하고 올바르게 따르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